삼국지 오나라 최고참 꼰대가 있으니 정보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정보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역시 시청자 요청입니다. 정보의 자는 덕모로 북평 토은현 출신입니다. 참고로 정보가 태어났을 때에는 북평이 우북평이었죠. 군의 관리였다 되어 있는데 정보가 어디 관리를 했느냐? 기록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종손견 정벌, 토황건, 어완 등 손견을 따라 정벌에 나서 완과 등, 여기서 등은 등현을 뜻합니다. 보통 번성이라고 하죠. 완과 등에서 황건적을 토벌했다. 그러면 손견의 서사를 따라가면 언제부터 정보가 손견을 따랐는지 알 수 있겠죠. 손견은 원래 합의승이었습니다. 그 승은 군태수의 보좌관이라 보면 돼요. 당시 영제가 황건적 토벌을 명하는데 그중 우중랑장 주준이 있었죠. 다만 영제가 중랑장들한테 병력을 그리 많이 주지 않습니다. 황건적은 총 36방, 대소방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30만 가까이 달하는 병력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북중랑장 노식의 별군을 제외하고 황보숭이랑 주준이 각각 좌우중랑장으로 가까이서 작전을 하는데 이 둘이 합친 게 4만 추정입니다. 그 병력이 모자라죠. 그래서 주준이 지방 병권을 소집해요. 이것도 보면 자력으로 그 인맥, 지연으로 소집을 합니다. 주준이 회계 사람인데 5군이 가깝죠. 바로 손견이 5군 부춘현 출신이고 당시 이름난 무장이었어요. 10대 때 이미 가위를 역임했습니다. 일종의 현리 또는 굴리죠. 근데 그 교위면 교위지 왜 가위냐? 거짓가짜입니다. 이때 손견이 17세 전후였거든요. 관명이 없을 때죠. 보통 20세 관례 때 관명을 받으니까 너무 어려서 임시직을 준 건데 일단 이미 10대 때 병사를 통솔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병사들을 지휘해서 해적도 토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준도 당연히 손견의 명성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합의승인 손견을 사마로 삼게 해달라 황제가 허락합니다. 그런데 황건적에 난 당시 지방의 병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견이 자체적으로 병사 1천을 모아서 주준한테 합류합니다. 병력을 주고 사마로 부리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지휘할 병사 네가 모아와라 이거예요. 참고로 당시 지역, 즉 군에는 정식 인명관리가 있고 비정식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보통 멤버십 영상 정도의 수준인데 그 인물이 고향에 군에 등용되었다. 이건 비정식으로 태수나 현령이 그냥 쓴 겁니다. 보통 말단 소리나 계리, 향리 이런 관직들이죠. 그런데 고향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정식 관리라 볼 수 있어요. 이건 당시 사무법 때문이에요. 정식 재가를 받은 관리는 자신의 고향으로 부임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부임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영제 때 사무법 폐지 주장도 있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손견이 고향에서 가위를 했죠. 이건 비정규관직이다. 그런데 고향도 아닌 하비에서 승을 했다. 이건 정식 임용된 겁니다. 정보 같은 경우에도 손견을 따라 완과 번성의 황건적을 토벌하였다. 즉 손견이 하비승일 때 하비 소속 관리였다. 예를 들면 하비국 예하 현의 현이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건 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하비국 있죠. 말 그대로 국, 즉 왕작이 있는 곳이에요. 이 하비국이 황건적한테 털립니다. 그 하비왕 유이가 성을 버리고 도망가요. 당시 이런 게 흔했습니다. 유청좀 보면 유씨 왕들조차 거짓골 못면하고 일부는 산골짜기로 숨어들었다 되어 있어요. 황건적의 난이 황건적 슬레이어 황보승에 의해서 비교적 빨리 진압이 되죠. 그리고 이 유이가 다시 하비국에 복귀하는데 노안으로 죽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왕작을 이었는데 금방 죽어버렸어요. 이때부터 하비국 왕작의 계보가 끊깁니다. 당시 황건적의 난 이후에 중앙조정의 그 지방 장악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유씨왕을 보내봤자 그 왕이 부임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명색은 또 갖춰야 하니 국을 군으로 편제하진 않습니다. 군은 황제 직할지라는 뜻인데 사실 당연히 안 되죠. 당시 황제의 부절을 지닌 마일제 같은 사신도 원술한테 유폐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비나 여포가 서주에서 깽판 칠 때 그 하비국에 실제로 왕은 없었어요.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 그 정보가 분량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라도 해야지. 즉 정보는 하비국 또는 그 예하 현의 관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정보가 유주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이 아니죠. 즉 정식 관리였다. 그럼 정보가 손견을 따라 어떤 전쟁에 참여했느냐? 당시 완성이 황건적 장만성한테 점거당합니다. 이때 강화도의 진일이 남양태수로 임명되면서 도의부 병력을 끌고 북진합니다. 그 형주사사 서구도 같이 와요. 이에 장만성이 털리고 그 다음 조홍이 그 뒤를 잇죠. 위나라 그 조홍 아니고 황건적 조홍이에요. 이때 조홍의 군세가 10만이었다. 주준이 이를 1만 8천으로 포위를 했다 되어 있어요. 정보가 손견을 따라 참전한 게 이때로 추정됩니다. 곽도가 1250, 즉 10배는 돼야 포위할 만하다 했는데 18,000으로 10만을 포위하니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두 달간 성과가 없습니다.
조정에서는 야 주준 저거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예가 있죠. 노식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동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커버치는 조정 대신이 있어서 주준은 파직을 면합니다. 이후에 주준이 바로 조홍의 목을 베었다 되어 있어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유인책을 쓴 것 같아요. 조홍의 뒤를 한충이 있는데 그 황건적 군세는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째저째 유인해서 적장만 목을 딴 걸로 보입니다. 이 한충이 또 존버를 하니까 주준이 토산을 쌓아서 활로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게 성동격서였습니다. 이 토산을 남서쪽에 쌓았는데 적들이 성의 남서쪽에 주력을 보내 방어를 할 것 아닙니까? 이에 주준이 병력 1만 5천을 뒤로 돌려서 동북쪽에서 성벽을 탑니다. 그래서 한충이 도망가서 인근 작은 성에 들어갔다. 한충이 두려워하여 항복을 타진하려 했는데 주준이 안된다, 저놈들 10만이나 되는데 저거 다 풀어주면 또 가담해서 다시 공격할 놈들이다. 그런데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결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주준이 또 묘수를 생각해요. 포위를 풀어라. 그러면 얘들이 기어 나올 것이다. 그때 급습한다. 아마 한충의 병력이 10만이었고 황건적의 보급은 약탈에 의존했습니다. 즉 포위되면 약탈을 못해요. 이 10만을 먹여 살릴 군량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준이 포위를 푼 거예요. 약탈하러 기어 나오라고. 물론 추측입니다. 실제로 기어 나옵니다. 배고프니까 인근현 약탈하러 나온 거죠. 이때 기습하여 대파하였다. 이때 1만을 베었는데 진일이 무단으로 한충을 베어버립니다. 이에 황건적들은 두려워하여 소나를 추대하고 또 존버하였다. 얘들 군량이 없다 했죠. 살길 찾아 기어나가는 거 추격해서 또 1만을 베었다. 이에 남양군 일대 황건적은 와야 됩니다. 앞서 서사된 이 전투에 정보가 참전하였다. 물론 정보는 당시 말단이었기 때문에 무슨 계책을 내고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양주에서 난이 일어나는데 변장이랑 한수 등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이때 손견이 장원의 부름을 받고 참전하거든요. 기록에는 없는데 정보도 아마 같이 참전했을 거예요. 왜냐면 남양의 황건적을 토벌한 공로로 손견이 별부사마가 됩니다. 이 별부사마라는 게 개인 부곡, 즉 사병을 거느린 애들한테 보통 주거든요. 즉 정보도 손견 밑에서 부국장 정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견이 반동탁 연합군에 가담하면서 남양태수 장자와 형주사사 왕이를 죽여버리죠. 이어 원수를 만나서 그 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동탁 원맨쇼가 펼쳐지는데 기록의 정보가 양인전투에 참전하였다. 바로 그 손견이 화웅을 벤 그 전투입니다. 소설 연의에서는 관우가 화웅을 베었다, 술이 식기 전에 막 그러죠. 실제 역사에서는 손견이 베었습니다. 참고로 연의에 왜 술이 식기 전에 이거 말씀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는 증류주가 없었어요. 그 술에 세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처럼 끓여 마셨어요. 아무튼 관우는 허구다. 이때 양인 전투가 상당히 재밌죠. 여포가 개뻘짓을 합니다. 손견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손견이 나타났다, 오보를 때려요. 그리고 기병대를 데리고 자리를 비워버려요. 이때 손견이 기습을 해서 동탁군이 개박살이 납니다. 참고로 여포가 왜 오보를 때렸냐, 여포가 기병대장이라 그래요. 당시 서사를 보면 이때도 여포는 기병대장이었습니다. 동탁이 여포의 기병대에게 호진을 지원하라 명했다 되어 있어요. 여포가 강행군을 시켜서 병사들이 지쳐있었다, 이걸 휴식을 시킵니다. 그때 오보를 때린 거예요. 이 기병대라는 게 말을 세워놓고 쉴 때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풀이랑 물 먹고 있는 말을 다시 타고 전열을 잡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포는 조그만 정황에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 걸로 보입니다. 조그만 흙먼지나 소리에도 적이다 싶어서 애들 말 태우고 바로 내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도망을 치다 보니 손견군이 온 게 아니었다. 여포가 돌아가는 그때 기병대 빠진 보병대를 손견이 기습하여 대파하고 화웅을 베었다. 기록에는 여포가 제멋대로 그렇고 적이 오지도 않았는데 오보를 전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여포가 여기서 보인 이런 예민함 있죠. 이게 기병대장의 덕목이라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설령 그게 과한 근심이라도 조치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관도대전 때 문추가 왜 죽었습니까? 조조군이 치중을 벌이고 달아나니까 말을 세워놓고 그걸 챙기라 해요. 그때 기습당해서 골로 가는 겁니다. 문추가 이걸 몰랐겠느냐, 기습당하면 끝장인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겁이 났으면 이렇게 치중을 다 버리고 도망가냐, 설마 한 거예요. 말들아 고생했다, 건초 먹고 물 먹고 있어라, 세워두고 우리는 저거 재물이랑 군량 좀 옮기자,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분명 그 뒤에는 보병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기가 같이 출진했다 되어 있어요. 조조군의 천병이 보고하는 게 있는데 보병도 많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뒷다리는 그 보병대를 유비가 끌었던 걸로 추측하는데, 왜냐면 유비는 이때 문추랑 같이 출전했는데 목숨을 건지거든요. 물자수거 이런 건 뒤에 보병대한테 맡겨야 되는데 문추가 공을 나누기 싫었겠죠. 다시 여포로 돌아오면 여포가 설레발 칠 때 호진이나 화웅은 늦어거렸거나 퇴각을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송경군이 안 오니까 야 여포 그 쫄보 다시 오라 해라, 송견 안 온다, 이걸 듣고 결국 여포가 돌아오는데 그새 본대가 털린 거예요.
차라리 여포 말을 듣고 같이 움직였으면 그게 설령 여포의 착각이었더라도 본대가 그렇게 털릴 일은 없었죠. 암튼 이렇게 기병을 이끄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 양인 전투가 상당한 열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보가 심피창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리고 정보는 계속 송견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원술이 그 형주의 유표를 거의 유폐하다시피 옥죄고 있다가 결국 여길 등한시하죠. 이게 원술의 패착 중 하나다 얘기한 적 있습니다. 원술이 뒤늦게 깨달아요. 그 유표 대가리가 너무 많이 컸다. 송견으로 하여금 유표를 치게 하는데 이미 늦었죠. 이미 유표는 괴씨, 채씨 등 호족들의 지원으로 세력을 일군 뒤였어요. 이미 말 안 듣는 원술의 끄나풀들은 싹 다 처형한 뒤였습니다. 여기서 송견이 싸우다가 황주한테 죽죠. 원술이 형주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계기입니다. 이때 이미 원술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된 거라 봐도 무방해요. 원술이 회담 일대에서 조조랑 맞서면서 여포랑 밀당질할 때 형주가 받쳐줬으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을 겁니다. 송견이 죽고 아들 손책이 꺼렁뱅이처럼 여기저기 농양다니죠. 처음에 서주에서 세력을 좀 모아보자. 도겸이 눈치를 줍니다. 전문적으로 내 땅에서 뭐하노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술한테 손을 벌려요. 이때 손책이 눈물로서 간청했다 되어 있어요. 이에 원술이 야 그럼 너네 삼촌 오경이 그 단양태소 시켜줄 테니까 거기 가서 병력 모으고 밥줄 찾아라. 그런데 손책이 조랑한테 개털립니다. 병사를 모두 잃었다. 게다가 목숨까지 위험했는데 정보가 분전으로 손책을 살렸다 되어 있어요. 이때 서사를 보면 정보가 단지 기병 1기만 휘하에 거느리고 적들에게 창을 휘두르니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적들이 쫄아서 양쪽으로 길을 비켰다 되어 있어요. 손책은 다시 꺼렁뱅이가 돼가지고 또 원술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원술이 야 그러면 그 네 아버지 손견의 부곡들이 있다. 과거 손견의 부곡 1000명을 내려주었다. 원술의 서사를 보면 이렇게 상당히 인간적인 서사가 많습니다. 육적 회귀율도 원술과 육적이 일하죠. 참고로 손책이 이렇게 꺼름뱅이일 때 죽은 손견의 대부분 부하들은 원술을 따랐다 되어 있어요. 원술이 한 연합을 대표하는 대형 군벌장이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소나 정보 이런 애들은 원술한테 가지 않고 손책을 따른 겁니다. 손책이 조조 기습을 준비하면서 먼저 송건한테 광릉의 진등을 치게 하는데 송건이 개처발리고 오죠. 그래서 손책이 친정을 하기로 하는데 도하를 준비하면서 군량 운송을 기다릴 겸 사냥을 하다가 칼을 맞습니다. 손책이 사망 후 정보는 송건을 따랐다. 자부심이 엄청났겠죠. 그 손견 때부터 손책까지 모신 숙장 아닙니까? 정보가 정공이라 불렸다 되어 있어요. 양호가 존경받으면서 사람들이 피의를 해서 양공이라 불렀다 했죠. 비슷하면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보를 왜 정공이라 불렀냐? 당시 정보의 관위를 보면 정탕구, 이때 탕구 장군이 아닌 탕구 중랑장이었습니다. 또는 정도위, 이건 단양도위에서 나온 거고, 정영릉, 영릉태수였죠.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맞았을 텐데 당시 손유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이미 수원장군이었습니다. 성에 직급을 붙여서 부르기엔 아랫사람을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손유가 정모한테 정도위 하면 좀 건방져 보일 수 있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높여서 정공이라 부른 겁니다. 공은 삼공이나 그 삼공을 지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인데 지금은 걔도 경공이라 부르죠. 존중의 호칭이다. 암튼 정보가 라떼는 완의 성 황근직이 10만이었는데 라떼는 양인에서 그 여포와 화홍을 막 그냥 이랬겠죠. 그러니까 적벽대전 때 주유와 사이가 안 좋았었다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적벽대전 이전에 이미 새파란 주유가 전부 대독이 됩니다. 이게 정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유 제 옛날에 원술 밑에서 꿀 빨다가 합류한 애는 아니냐. 실제로 주유는 원술 밑에 있다가 손책이 강동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 합류합니다. 나는 손책이 강동을 평정하기 전 그 어려울 때부터 개고생했는데 거기다가 손책 목숨도 구하고 거슬러 올라가면 송견이랑 같이 양인에서 걸출한 여포, 화웅 이런 애들이랑 만신창이가 되도록 싸우고, 여기에 감정을 대입시켜보면 여러분들이 정보라도 상당히 억울할 거예요. 적벽대전에서 정보가 주유와 함께 좌우독으로서 출전했다. 이건 일단 주유가 전부독이었죠. 그 권한을 좌우로 나눈 건 맞습니다. 이건 송건이 주유를 못 믿어서 견제차 그런 것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적벽대전 당시에 호족들이 송건에게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투항파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주유가 5만 주셔 했는데 송건이 일단 3만 밖에 없다. 이 정보의 서사를 보면 산적 토벌도 많이 했어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나라에서 산적 토벌은 뭐다? 인간 사냥이다. 사병 늘리는 겁니다. 게다가 정보가 단양도위부를 통치한 적이 있어요. 단양은 정예병 산지죠. 이때 엄청 모았을 겁니다. 즉 정보는 분명 일정 규모의 사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정예로. 정보한테 한 자리 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주유도 파양에서 수군 위주의 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연히 송건이 주유한테 양해를 구했을 겁니다. 너 전부독이긴 한데 이번만 좀 좌우독 나눠서 정보랑 같이 하면 안 되냐. 주유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했을 거예요. 정부가 주유를 어린 놈의 새끼가 하면서 고깝게 보는데도 주유가 항상 겸손하게 대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 공금과 사귀어보니 그 관계가 마치 좋은 술과 같아서 취하는 줄 모른다. 정부가 결국은 주유를 좋게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나중에 송건이 관우를 치는 계략을 세울 때 여몽이랑 송규한테 병권을 공유시키려 하니까 여몽이 옛날에 주유랑 정부 못 봤냐? 별로 안 좋지 않았느냐? 오빠 나 기분 나빠. 둘 중에 하나 택해 하니까 송건이 당연히 너지 하죠. 이후 조조가 화용의 현성을 거쳐 강릉으로 퇴각하고 조인한테 뒤를 맡기고 급히 귀국하는데 조조가 형남으로 보낸 유파는 버리고 강릉의 조인한테는 초호와 지원군을 보내줍니다. 문빙, 악진, 이통 그 주변 병권은 다 출동했어요. 이에 주유와 유비가 관우를 보내 이를 맡게 하는데 관우가 이연속 털려서 배와 물자를 잃어버리죠. 이때 이통이 분전해서 조인이 무사히 강릉을 탈출할 수 있었다. 오나라 입장에서 보면 정보가 이때 분전하여 조인을 도망시켰다. 이에 비장군이 되었고 강화를 지켰다. 자기는 없었으나 현 4개의 징수권을 받았다 되어 있어요. 현 하나가 만호급인데 사실 엄청난 겁니다. 당시 송건이 자기를 내리고 그럴 관의를 갖지 못했죠. 하려면 조조한테 아부해서 자기를 내려줘야 되는데 방금 싸운 적국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주유가 요절하고 그 뒤를 이어 남군을 다스렸다. 유비가 송건의 여동생과 혼인을 하고 이어 형주 대여 계약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송건을 직접 찾아가죠. 이때 남군의 강릉과 공안이 유비한테 소속됩니다. 정부는 더 이상 거기 주둔할 수 없죠. 그래서 강화로 돌아갔다. 탕구 장군의 군호를 받고 얼마 안 돼서 죽었다. 송건이 황제가 되고 그땐 이제 위나라에 손 안 벌리고 자규나 시호를 내릴 수 있죠. 정이라는 선실을 주어 정으로 봉하고 그의 아들에게 그 자기를 이어받게 하였다. 참고로 정보의 사망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삼국지 오서 말고 그 위호가 쓴 오서가 있죠. 이건 관찬서예요. 그 소나를 제기로 써야 되냐 열전으로 써야 되냐. 소노가 내 아버지니까 황제급으로 해서 제기로 써라. 이에 위호가 황제에 오르지 못한 자는 열전으로 쓰는 게 맞다. 제기로 쓰는 건 법도에 안 맞다. 그 아웅다웅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관찬서란 뜻이죠. 참고로 진수는 오서를 쓸 때 이 위호의 오서를 거의 베꼈다 봐요. 오나라 초대 승상 손소에 열전이 빠져있는데 이건 위호의 오서가 미안성이었기 때문이라 봐요. 그래서 진수의 삼국지 오서에도 손소가 안 나옵니다. 암튼 이 오서에 정보가 반란군을 토벌하여 그들을 불태웠다. 이에 나병에 걸려 배기를 앓다 사망하였다. 마치 천벌을 받아 죽은 것 같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걸 극티식으로 해석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정보가 왜 반란군들을 불태웠느냐? 당시 오나라는 역병이 자주 돌았죠. 반란군들이 역병을 앓았다. 그래서 불태운 걸로 보여요. 그게 아니라면 목을 베도 되는 걸 왜 불태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본복이라 해도 보는 민심이 있는데 연좌시켜서 목 베는 걸로도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보도 나에 걸려 사망했다 되어 있죠. 나라는 게 나병 또는 연병 즉 티푸스를 뜻합니다. 납병일 가능성은 적어요. 당시 형주의 그 수인성 전염병 티푸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란군들이 티푸스를 앓고 있으니까 전염될라 다 태워버려라. 근데 본인도 걸려서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이 정보의 사망 시기에 대한 해프닝이 있습니다. 정보는 분명 강화태수를 하다가 탕구를 받고 거의 바로 죽었다 되어 있어요. 정보에 정시 족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이때가 215년으로 나옵니다. 얼추 사서에 나오는 서사에 맞아떨어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송건이 제위에 오른 이후에 무창에서 건업으로 복귀를 하죠. 이때 송건이 태자 손등을 무창에 남기고 가는데 보줄이 손등한테 이 사람들을 잘 기용하면 된다 하면서 정보의 이름을 입에 담습니다. 그럼 정보가 이때까지 살아있었다는 얘기냐. 그러나 오서에 정보가 죽고 송건이 제위에 오른 후에 시호를 내렸다.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는 동명이인이다로 거의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정보의 무덤이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성문을 보면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성문이 없습니다. 그나마 명나라 때 비석을 다시 세웠는데 그마저도 소실되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관정이 꿰우며 이르기를 정보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정보는 대병을 통솔한 경험이 있어. 이건 통솔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잣대요. 바로 적벽대전에서 일만을 지휘하여 승리에 기여하였고 젊어서도 비록 부국장에 작은 병권을 거느렸을 때에도 수많은 활약을 하였으니 통솔은 90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정보가 창을 휘두르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되어 있어. 그의 창을 놀리는 솜씨에 적들이 쫄았다는 것이오. 게다가 양인에서는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싸웠다는 기록이 있어. 상당한 무력의 소유자였을 것이오. 무력은 91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가 대계를 내거나 지략으로 전쟁을 이끈 서사는 없고 대부분은 용맹에 의한 승리로 보이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계략이 있는 자라 하였어. 이에 38 리메이크에 76을 인용하도록 하겠어.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가 도의부를 다스리고 태수를 여기만 경험이 있으나 사실상 황계와 마찬가지로 군정 책임자라 볼 수 있어. 하여 입증한 바가 없으므로 그의 정치 70대는 고평가라고. 이에 그의 정치는 55로 하향하도록 하겠어.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그는 유용모, 즉 용모가 괜찮다 되어 있어. 더욱이 선어응대, 응대에 능했다. 주유와의 관계를 빗댄 것을 보면 술을 좋아하는 자이고 이런 자는 크게 꺼리는 바가 없어 주변에 사람이 많은 법이요. 다만 그가 처음에 어린 주유를 모욕하였다 하니 라떼는을 시전하는 상당한 꼰대로 보여. 그럼에도 사람들이 전공 하면서 높여 불러주었다 하고 주유와도 결국 관계가 좋게 되었으니 예의만 잘 지키면 잘해주는 상하제 캐릭터라 볼 수 있어. 이에 그의 매력은 89로 다소 높여주도록 하겠어. 손찬이 형이 퇴청하는 관정을 붙잡고 묻기를 공성범 장군의 수명이 거의 다하여 물과 먹이도 스스로 먹지 못하니 내 밤낮으로 그를 돌보고 있어 허락된 수명이 곧 닿을 것 같으니 청량선은 아직이요. 이에 관정이 손을 가로저으며 그건 이미 불타 없어졌다 들었어. 그러면 어찌하면 좋단 말이요. 이에 관정이 잠시 생각하다 이르기를 그렇다면 칠성등 성명을 쓸 수밖에 없어. 손찬이 형이 의아해하며 그건 소설 연애 창작 아니요. 그런 것이 내 채널에서 통할 것 같어. 관정이 고개를 저으며 믿져야 본전 하여 당장 7색의 철을 구하여 제대를 만들어주시오. 그리고 공성범 장군을 그 연기가 감싸게 하면 내 친히 7일 동안 북두에 빌겠어. 그동안 초가 꺼지지 않는다면 공성범 장군의 수명은 12년이 늘어날 것이오. 이에 손찬이 형이 관정의 말대로 의식을 준비하고 초에 불을 붙이자 공손월이 헐레벌떡 들어와 장군 큰일 났어. 좋은 장군이 침상에 똥을 지렸어. 이에 촛불이 와르르 무너지니 관정이 한숨을 쉬며 하늘의 뜻이요 하면서 나가버렸다. 이런 게 진짜로 효과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